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2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도 잘 마감이 됐고, 미국은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급등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연기시켜 버렸죠. 협상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주요 이슈로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중국 이슈로 좀 부진했다는 거, 반도체 장비 회사고 인텔과 TSMC가 협력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AMD가 삼성 파운드리 통해서 반도체 생산한다, 이런 뉴스도 있고, 또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비트코인한테는 좋은 것 같고요. 또 로봇 얘기, BYD, 또 기업 분석은 KT, 클래시스, 바이오 플러스, 컴퓨터. 오늘은 좀 기업 분석이 조금 적은 편이고, 또 관세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요게 이제 부가가치세 얘기가 좀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자공시로는 퀄리터스 반도체, 한미반도체, KT, 현대모비스, 코웨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LIG 넥슨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뭐 놀라운 실적이죠. 뭐 기대보다 잘 나왔고,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엔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그룹인데 아디다스 계열이죠. 아디다스의 신발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인데, 특히 화승엔터프라이즈가 뭐 정말 깜짝 놀랄 실적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좀 정상화되는 모습이고, KNG는 이제 반도체 부품사인데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철수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지금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 마이크로 컨텍스얼도 지금 주요 제품군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돌아섰고요. 코리안리는 이제 재보험 회사죠. 보험사가 가입하는 또 보험이죠. 그래서 좋은 실적을 냈고, 뭐 고배당주로 유명하죠. 넷마블도 기대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을 내줬습니다. KCC 건설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휴젤은 거의 기대에 부합했어요. 그래도 23년 4분기보다는 좋은 실적이고요. 제우스도 좋은 실적을 내줬습니다. 물론 예상이 조금 미달했지만 괜찮은 실적이고, 또 바이오 플러스, 요게 이제 필러 제작하는 회사인데 135억이라는 좋은 실적을 냈고, 또 클래시스 뭐 유명한 피부 미용 의료기 회사죠. 35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투스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또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그 실적이 좀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미국 증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요 미국 증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투온투게더라는 콘텐츠를 저번에 저희 HTS에서 보는 법 좀 알려드렸잖아요. 저희 HTS, 사실 MTS에도 있어요. 투온투게더라는 이제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오픈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채용이 돼서 다음 달 한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주 보시기 편하게 요 내용들을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카드 뉴스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트럼프군은 이제 역시 협상가다. 좀 나스닥 올랐고 금리가 급락했어요. 이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 부과는 4월부터라면서 관세 부과를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간파한 거죠. 저것 봐라, 자꾸 관세 부과 연기하네.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주요 기술주 급등했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높았지만 근원 서비스 물가가 꺾였어요. 그래서 금리가 급락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그 시행을 뒤로 미루면서 관세 전쟁 우려가 완화된 영향에 나스닥 중심으로 급등했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랐고 생산자도 올랐어요. 근데도 시장에 영향은 주진 않았습니다. 특히 왜 물가 지수가 올랐는데도 시장이 환호했냐면, 의료 서비스, 항공 서비스, 중개 서비스, 이런 이제 근원 서비스 물가인데, 이 항목이요, 월말에 발표되는 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잘 아시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 반영이 돼요. 근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연준이 저거 보고 결정하거든요, 금리를.
좀 이게 꺾이면요 얘네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원 PC 물가가. 그래서 이제 환호를 한 거예요. 그리고 4월부터 상호관세 사실 오늘 부과할 줄 알았어요.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4월부터 하겠대요. 이게 뭐냐? 그래서 환호한 거죠. 아, 관세 부과하기 어렵나 보다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안도를 했고 트럼프가 상호관세 이제 서명을 했고요. 표정은 좀 거칠지만 하우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상호관세는 이제 보조금과 환율 조작을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협상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야 이거 각국별 벌써 또 시간도 한 2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협상 통해서 뭐 면제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또 인도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백악관에 갔어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를 먼저 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협상 통해서 잘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제약은 상호관세에서 빠질 거란 기대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트럼프는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에 한 펀드 매니저는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 같다. 막상 시행은 안 하는데 언제 어디서 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는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이 거기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편한 거죠. 우리는 잔뜩 얼어 있는데 당장 부과하면 어떡하지? 예.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그 상호관세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거 어떻게 다 매기겠습니까? 부가가치세? 우리 10%죠. 미국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팔면 10% 부가가치세 붙어서 판매되죠.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은 관세가 없어요. 부가가치세. 근데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판매세가 주별로 다 있어요. 뭐 뉴욕주 여기 다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10%니까 미국이 이걸 걸고 넘어질 거 아니야. 야, 우리는 부가가치세 없는데 너네 왜 10%야? 그러면 야, 너네 상호관세 10% 때려. 그럼 우리가 10% 맞잖아요. 근데 뉴욕주는 7%래요. 예. 7이면 우리가 10이죠. 그러면 우리는 3%만 더 맞으면 돼요. 뉴욕에 팔 때는. 어떤 주는 0%고 어떤 주는 4%고 그럼 주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에 팔리느냐에 따라서 관세가 다 다릅니다.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럼 공급망이 망가져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미국 전역이 다 그렇고 그럼 유럽도 해야죠. 뭐 저기 한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컨트롤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까지 이거를 관세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너무 무리해서. 근데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4월 1일까지 해서 그때 가서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4월 2일에 할 수도 있고 조사해봤는데 야 상호관세 아닌 것 같아.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편관세까지 때린다?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눈치를 탁 채고 야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관세율인데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라시죠? 왜 11%에 한국이 뭐 관세 높은 국가 아닌데 저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봤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좀 높아 보이니까 예,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계 주요국들의 이게 평균 관세. 물론 이제 이건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다 평균 낸 건데 저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면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 관세로 붙으면 우리는 10%잖아요. 지금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거를 걸고 넘어지면 정말 피곤한 거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물가 상승은 했지만 숨겨진 좋은 소식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개인 소비 지출에 반영된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 물가 지수 중에 일부가 개인 소비 지출에 반영이 돼요. 그게 의사진료비랑 국내 항공료 요 두 개. 중개 서비스 가격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PC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티그룹도 그렇고 한 인플레이션 인사이트의 어떤 오마이르 샤리프 요 사장님은 PC 물가지수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번 달 말에 발표돼. 그래서 12월이 2.8인데 2.6까지 떨어질 것 같고 연준 목표 2% 향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환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처음 발표됐을 때 시장이 좀 긴장했어요. 또 높게 나오니까. 세부 내용 봤더니 원하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호해서 금리가 확 빠져버립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환호성을 질렀죠. 채권값 올랐다 이러면서 환호성을 질렀고
네,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025년은 M7 집중에서 벗어날 것이다. 리차드 번스타인 CEO가 이게 지금 미국에 M7이 너무나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M7이 지금 보면 이게 중간값이 한 48%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 수많은 기업들이 이 미국에도 있는데 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지수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지수를 이긴 주식 수가 지금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M7이 너무 독출하다 보니까 지수를 이기는 기업들이 너무나 적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요게 이제 48%니까 지금 올해는 괜찮죠. 올해는 올해는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지수를 거의 이기고 있어요. 반 정도. 근데 작년엔 30%도 안 되죠. 작년엔 수많은 기업들이 지수에 미달했어요. 그럼 근데 미국 증시가 급등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M7이 날아가서 그런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대로 가지 않겠냐. 예, 올해는 좀 메타 빼고는 또 벌써 부진해요. M7이. 그래서 쏠림이 완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한편 골드만삭스가 개인 투자들이 미국입니다. 미국 개인 투자들이 20일 연속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보통 1월과 2일에 퇴직연금 유입이 된대요. 돈이. 그래서 원래 좀 많이 산대요. 근데 이게 보통 3월 되면 준대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 3월은 좀 조심하자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이 루브너라는 골드만삭스 전략가 원래 강세 마인드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강세장 전망을 이번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 끝나면 강세장 끝. 약세장 올 수도 있다. 뭐 맞을지는 모르지만 뭐 조심하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급등했고요. 뭐 미국 행정부가 전기 장갑 차량 테슬라에서 구매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저 보도 나오자마자. 그래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한테 저걸 구매를 한다. 그럼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이 봐도 이거 뭐냐? 서로 이거 뭐 담합하는 거냐? 정부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 지금 이미 행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차에 이런 정부 요거를 준다고? 당연히 반발하게 게 뻔하죠. 그래서 이거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장중에 이제 저런 뉴스 나오면서 일단 테슬라는 급등했고 또 오랜만에 저가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도 급등했지만 TSMC는 급락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반도체 산업 맹비난했어요. 네, 대만 반도체가 미국 반도체 뺏어갔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다. 인텔은 7% 정도 올랐고요. TSMC랑 협력해서 AI 반도체 만들 거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화들짝 놀랬죠. TSMC 오히려 빠지고 인텔은 야 미국이 이제 살려주는구나. 우리 살아나는구나. 이러면서 3일 연속 폭등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좋았고요. ARM은 메타를 첫 고객으로 자체 칩을 공급할 거래요. 이제 ARM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설계 자산만 제공하는데 AI 칩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올 여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고 메타가 첫 고객사다. 그럼 엔비디아한테는 이건 좀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죠. 메타는 무려 19일 연속 올랐고 에어비앤비도 주가가 이제 실적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좀 빠르게 점검해드렸고 그다음에 주요 이슈는 반도체 이슈가 좀 몇 개 있었는데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거 세계 최대 장비 회사인데 실적 발표했는데 다음 분기에 이제 가이던스를 좀 생각보다 낮췄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안 좋은 게 이유가 있어요.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때문에 역풍이 올 수 있다. 중국 비중이 무려 31%예요.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하잖아요, 미국이. 중국 비중이 높아요. 원래 이것도 45%에서 이번에 31% 그나마 줄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가 동력은 맞고 이런 건 다 좋은데 AI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삼성, 하이닉스, TSMC가 다 주요 고객사예요. 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완전 핵심 장비고. 근데 중국에도 가거든요, 장비가. 근데 중국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죠. 또 딥시크 사건 때문에 중국을 더 규제를 크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엔 조금 이런 부분들은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매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 안 좋고 인텔과 TSMC가 합작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미국에다 공장 지어서 합작회사 만들어서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만드는 공정도 다르고 TSMC가 도와주는 형태인데 근데 안 되면 대기하라는 게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뭐죠?
대만을 그냥 깝니다. 그래서 대만 너네가 우리 거 뺏어갔잖아. 근데 인텔을 키우고 싶어요. 인텔은 미국 회사고 AI 반도체 시설 구축해야 되는데 인텔이 중심이 되면 좋은데 인텔은 경쟁력이 떨어져요. 근데 얼마 전에 제이디 벤슨 부통령이 뭐라 그랬죠? 미국의 AI 시스템 구축하는데 미국에서 만든 칩으로 하자. 인텔이란 얘기인데 인텔은 능력이 안 돼요. 야 그러면 TSMC가 도와주면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TSMC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근데 안 들으면 보복하겠죠. 관세 이런 걸. 그래서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TSMC가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이건 누가 봐도 인텔 하고 한다고 잘 될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TSMC는 합작에서 안 해요. 자기네 그 노하우가 노출되는 거 너무 싫어하죠. TSMC는 이거 하게 되면요 잃을 게 많죠. 자기 노하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보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한테 좋은 뉴스인데 AMD가 파운드리 통해서 입출력 다이 생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MD가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 활용해서 이제 할 거라고 하는데 AMD가 그동안 예전에도 4나노 공정 이용해서 만든 적이 있어요. 삼성 거. 근데 삼성의 4나노는 수율이 좋아요. 70%. 그러니까 지금 첨단 공정 중에 제일 괜찮은 게 4나노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맡기면 삼성은 너무 좋죠. AMD랑 빅테크를 또 확보하는 거죠. 이 칩넷이라고 칩과 칩을 연결하는 게 있어요. 이 서로 다른 칩들을 연결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칩 중에 하나를 요걸 합니다. 요 칩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삼성이 막 이제 AMD가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은 요 반도체를 만듦으로 해서 또 한번 경험을 쌓는 거죠. 빅테크 수주에 1억도 쌓고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TSMC가 원래 하고 있거든요. TSMC가 지금 생산 능력이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삼성으로 이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삼성이 잘만 해주면 이온화해서 물량을 일부 가져올 겁니다. 이게 레퍼런스가 돼서 삼성한테는 반격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이 꼭 잘 되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가 법인이 있죠.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하시지만 법인은 못해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 참여하는 로드맵 발표했어요. 1단계 비영리법인부터 합니다. 근데 처음에 2분기부터는 매도만 가능해요. 아마 하반기부터는 자유롭게 거래까지. 그래서 법인 계좌 개설 허용하고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는 아직 안 돼요. 전문 투자자 일반 법인 있죠. 여기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상자산. 그럼 시장이 커지겠죠. 근데 주로 아마 비트코인 위주로 풀어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이제 일반 법 아니 그 금융회사 제외한 전문 투자자 뭐 상장 법인이나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 허용해주고 마지막이 일반 법인이에요. 이제 금융회사까지 허용해줄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반 법인까지 허용하는 거는 중장기로 검토하겠다. 근데 어쨌든 첫 발을 내딘 거예요. 이제 법인도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 위주였던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죠. 해외는 주로 기관 투자자 위주니까. 그래서 현물 ETF도 결국 나중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트코인한테는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생명이 금융위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삼성화재 주가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이 공식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죠. 삼성화재가 밸류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 있죠. 15.9 지금 9% 갖고 있는데 이 중에 5% 빼고 다 소각하기로 했어요. 그죠? 10.9를 4년간. 근데 이걸 하면 뭐가 문제냐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4.98이거든요. 화재 지분율. 저 소각을 하는 순간 다 하면 16.93으로 늘어나요. 15% 이상 가지면 안 돼요. 1.93%는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그냥. 그거 팔면 어떻게 돼요? 삼성화재 물량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밸류업은 하는 건 좋은데 물량 부담이 생겨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걸 회피하는 방법은 삼성생명이 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 돼요. 근데 삼성카드랑 삼성증권은 자회사인데 아직 화재는 자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자회사에 편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금융위에 요청을 했어요. 승인되면 안 팔아도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제 삼성화재 오늘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 그 화재까지 좀 설명해드렸고 이제 보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로봇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로보틱스 SK증권의 박찬솔 연구원님이 이제 애플의 B2C, 그러니까 애플이 소비자용 대상으로 로봇 시장 진출한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숨차네요. 제가 방금 좀 회의 좀 갔다 오느라고 뛰어갔다 왔더니. 근데 이제 현재 이제 그 가정용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집에 뭐 로봇택시랜다. 로봇 청소기 같은 건 이제 있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텐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인간형 로봇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또 테슬라가 정말 인간처럼 생긴 그 로봇을 각 가정에 이제 보급을 하겠다. 이게 좀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뭐 당장 되긴 좀 쉽지 않다라고 지금 요 보고서엔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과 LG전자 또 지금 이제 뭐 보핏, 발리, 뭐 이제 LG전자 클리오 아이 뭐 이런 그 집이나 뭐 이런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 로봇들을 좀 개발하거나 이미 또 이미 뭐 그 만들어낸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게 홈 서비스 이제 집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 이게 이제 성공할지가 그래서 삼성은 발리 가전 또 그 LG전자는 Q9 가전 이게 이제 홈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성공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은 상반기, LG는 하반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로봇 업종 중에서는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 완제품과 핵심 부품 기업이 주목하자. 그래서 그 액추에이터 만드는 그 로보티즈 아시죠? 그리고 에브리봇 요게 좀 주목하자는 얘기고 이게 로보티즈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역할하는 네, 그런 이제 부품을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이게 애플 자료인데 요 안에 보시면 관절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여기 팔 움직여야 되니까. 예, 그게 바로 액추에이터가 하는 역할이 되겠죠. 이제 그걸 만드는 국내 또 대표 기업이고 그때 설명드린 대로 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구글 그 이 로봇 이름이 뭐였죠? 알로아. 예, 알로아라는 로봇에 이제 공급한 이력이 있었죠. 근데 이 애플이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겠다라는 좀 얘기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렌시스 뭐 인탑스도 주목하자 이런 좀 내용들도 있는데 근데 가정용 시장에서 애플과 이제 경쟁이 중요할 것 같은데 테슬라 봇은 좀 약간 먼 미래고 애플이 올해 1월 말에 애플 로봇 제품에 대한 방향성을 논문을 통해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램프처럼 생긴 거예요. 밑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게 애플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로봇이에요. 저게 로봇인가요? 근데 로봇이랍니다. 저 램프예요, 그냥. 예. 저 램프가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보이세요? 이 램프가 여기 비춰주죠. 그죠? 예, 보이세요? 예, 화면에 비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램프가 여기 돌고 이 고래 모양 있죠? 비춰주죠. 여기다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옆에서 인간이 뭐 학습하거나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음악도 틀어주고 예. 여기서 이제 밤에 또 이렇게 비춰주기도 따라다니면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인간처럼 생기면 또 오히려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램프처럼 만들어서 뭐 카메라, 스피커, 조명,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해서 말, 동작, 터치로 서로 이제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하겠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신제품으로 27년에 내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그 인간답지만 너무 인간 같은 모습을 하지 않은 로봇을 선호한다. 이거를 이제 각 가정에 공급하겠다. 이게 좀 애플의 목표랍니다. 근데 이 로봇이 로봇 같지가 않고 그냥 램프 같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인간용 로봇이 아니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램프 형태 로봇인데 인간의 감정 표현에 집중하겠다. 인간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내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핵심은 액추에이터죠. 이게 약간 이 관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도 이 시장에 뛰어든다면 시장은 점점 커질 수 있고 삼성과 LG도 이제 집에서 쓸 수 있는 로봇 여기에 이제 굉장히 공을 좀 들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변화들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애플이 뛰어든다는 건 좀 새로운 얘기죠. BYD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이슈가 BYD가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차이도 자율주행 넣겠다.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전통 완성차 업체들도 야 BYD가 이제 싼 차에도 자율주행 넣어버리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BYD 걸 막 살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중국에서만 아직은 하겠지만 1천만 원대 초저가 전기차에 자율주차,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돼요. 여러분 1천만 원대의 차인데 저런 기능 넣으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사겠죠. 왜냐하면 저 가격에 저 기능이 안 들어가거든요. 약간 어느 정도 고가차에 들어가는 기능들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중국 차라는 좀 약간 부분도 있겠지만 저게 만약에 생각보다 괜찮다면 이제 앞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또 해보겠죠. 근데 가격이 너무 싸니까 이게 이제 충격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면 모든 가격 떨어뜨리니까 소비자는 좋아요. 근데 기업은 너무 힘들죠. 우리 현대차도 지금 포티투 다시라는 회사가 AI 개발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내재화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테슬라가 레벨 4인 로보택시를 6월에 테슬라 제일 빨라요. 근데 테슬라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게 테슬라는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돈도 엄청 투자를 했습니다. 그걸 일반 회사들이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웨이모는 이미 로보택시 하고 있고 다행히 현대차가 웨이모에 아이오닉을 공급하고 있죠. 자율주행차를. 소프트웨어는 물론 웨이모 거 쓰지만 그래서 이걸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테슬라, 웨이모, 모빌아이, 화웨이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한테 상당한 이제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적 소프트웨어를 그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저걸 쓰지 않겠냐.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소프트웨어. 뭐 윈도우 하는 것처럼 사오는 거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하겠죠. 중국이 좀 무서운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열릴 거고 이렇게 되면 이 자율주행 ADAS라고 그러죠.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요 기능이 이제는 그냥 중저가 차에도 이제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중고가 이상만 들어가는 아니면 옵션으로 들어가요, 보통. 근데 이게 이제는 옵션이 아니라 그냥 다 들어가요. 싼 차에도. 그럼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한국 시장 기준으로 저가 모델의 ADAS를 옵션으로 넣거든요. 근데 가격이 110만 원짜리예요. 주차는 모든 모델에서 뭐 전차종 다 가리지 않고 모든 모델에서 옵션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도 70. 이 기능만 해도 한 2, 300대잖아요. 이걸 그냥 1,000만 원짜리 차에 넣어버리겠다는 게 BYD예요. 완전 가격 파기 전략이죠. 그러면 이 시장은 이제 ADAS는 그냥 다 들어가는 시장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우리나라 대표 회사가 HL만도랑 현대모비스예요. 그래서 둘한테 호재가 되고 특히 이제 HL만도가 이런 데 되게 특화된 자동차 부품사고 이런 이제 전자식 조향 매출 비중이 무려 84%. 조향 매출 중에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게 전자식으로 가는 게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만도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고 현대모비스는 또 전동화 전장 부품 비중이 54%나 돼요. 굉장히 크죠. 이게 만도가 맡은 이제 전동화 부품들이니까 이런 면에서 이 두 회사는 아무튼 이번 그 이 BYD 쇼크가 상당히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부터 볼게요. 아까 제가 그 부가가치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KB증권 김일영 연구원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관세 매기로 했는데 4월 1일까지는 관세 안 매긴다 그랬잖아요. 연기해버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트럼프가 말은 세게 하지만 그리고 비관세 장벽, 부가가치세라든가 관세가 아닌 다른 이거를 일일이 걸고 넘어지면 다른 나라 세법에 이제 간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발이 되게 심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도 WTO 허용범위 넘어서는지 뭐 입증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부가가치세는 숫자가 나오지만 이것도 이제 되게 애매한 게 유럽도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유럽 기업이 유럽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 안 되죠. 미국 연방정부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판매세가 들어간다니까요. 판매세가 있어요. 뉴욕주가 7%. 그러니까 주마다 또 달라요. 근데 미국산 수입품은 유럽에 갈 때 부가가치세가 붙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그때 열받은 거예요. 야, 우리 미국 차가 유럽에 갈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여서 판매가 되니까 비싸지는데 너네 유럽은 우리나라 수출할 때 관세도 싸지만 우리는 부가가치세도 없다. 그럼 너네 얼마나 혜택 받냐? 우리가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근데
수입품에 미국이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거는 대부분 나라가 다 또 하는 방식이다. 이런 또 내용이고, 그리고 포드와 독일의 폭스바겐이 둘 다 독일에서 만들어서 미국 가면 어차피 부가가치세 안 내겠죠. 근데 주마다 판매세 내야 되고요. 독일에서 차를 팔 때는 똑같이 부가가치세 또 부과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형평성이 어긋나냐, 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박하고 물러서고 협박하고 물러서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잘 몰라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연방정부 부가가치세 미국 실제 없냐 물어봤더니 연방정부는 없고요. 주별로 이렇게 판매세가 있대. 캘리포니아가 7.25%, 뉴욕이 4%, 뉴욕주 없는 주도 있어요. 그럼 주마다 다 그러면 세금을 다 따로 매기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미국 공무원들도 아주 이제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이 캘리포니아주는 차값이 비싸지고 오레곤주는 차값이 안 비싸고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행하기가, 저런 부가가치세까지 염두에 두면서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건 사실 쉽진 않다라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우려는 좀 많이 완화되고는 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T가 실적이 되게 안 좋았죠. 그래서 깜짝 놀라실 텐데 이거 일회성 구조조정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 뭐 희망퇴직이라든가 그 9,500억 쳤어요. 그 실제 영업이익은 좋아요. 이거 제거하면 좋았고, 올해 영업이익은 2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180% 증가할 것 같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제 맺어서 올해 또 성과를 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주당 배당금은 오히려 올렸어요. 저렇게 적자 받는데도. 그래서 주당 배당금 40원 상향해서 2,000원. 그래서 향후 4년간 또 1조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하거든요. 연간 2,500억씩. 저거 다 계산해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4.4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00억씩 소각하면 시총 대비 2.2예요. 저 두 개 더해 보세요. 6.6 나오죠. 연간 6.6%를 주주환원 수익률로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6%를 KT를 사면 배당에다가 자사주 소각까지 합쳐서 1년에 6.6%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KT 숫자에 놀라지 마시고 괜찮다라는 내용이고, 클래시스가 이루다랑 합병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올라갔고, 서로 이제 같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구조를 통합하다 보니까 이루다 비용이 많이 줄었나 봐요. 그래서 이루다 판관비가 분기당 50에서 76억 나왔는데 이번 분기에는 29억으로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로 간에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고, 또 매출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급증할 것 같고, 주가가 좀 단점은 비싸다. PER 24배니까. 그래도 글로벌 경쟁사 평균 대비로는 좀 비싸긴 하지만 숫자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매출 성장만 이어지면 너무 PER 비싼 거에 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 회사들 좀 주가가 시들시들하죠. 그래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지만, 그러나 이루다 합병 효과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또 언제든지 견조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클래시스는 여전히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좀 독보적인 실적을 증명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여기 필러 주사제 있죠. 그게 이제 주력인 기업인데 실적이 또 되게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46.3이고요. 이익도 114% 증가. 분기 최대 매출. 브라질향 수출이 좀 잘 됐던 것 같고, 음성 신공장이 이제 3분기부터 가동을 할 거래요. 그러면 이게 1,500억 들어간 프로젝트라 저게 가동 들어가면 매출이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스킨 부스터 중에 보닉스라는 걸 개발해서, 이게 아마 파마 리서치 리쥬란을 아마 이제 배경으로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쟁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리쥬란은 좀 독보적이죠. 근데 어떤 경쟁을 펼칠지 한번 봐야 되겠고, 또 필러 시장이 비만 치료제 사용이 늘면서 체중 감량이 부작용으로 이게 요 얼굴 살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탄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비만 치료제 이 보완제로서 좀 시장이 커지고 있다. 또 바디 몸에 필러를 주입하는 건데 이거는 얼굴보다 훨씬 물량이 커요. 그래서 올해 연매출 1,000억, 작년에 664억 벌던 회사가 올해 1,000억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뭐 정말 놀라운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부터 계속 체크하시고,
이제 음성공장 3분기에 본격 가동되면서 매출, 그러니까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좋아진다가 아니라 바이오플러스가 여기 예상한 대로 지금까지는 좋아요. 예, 아주 훌륭한데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는 이제 빼분기 매출과 이익을 검증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는 드디어 흑자 전환 성공했고 기대치를 넘었고요. 야구 라인업 매출이 기존 추정치 9% 상회했다고 합니다. 또 야구 포스트 시즌에 오히려 트래픽 상승하면서 굉장히 좀 견조했고, 또 4분기 트래픽은 보통 다음 해까지 유지되니까 야구 라인업 매출 추정치를 올렸어요. 근데 핵심은 이제 조만간 이제 출시될 그 프로야구 시즌 또 다가오겠죠. 근데 프로야구 라이징이란 게임이 있어요, 일본에. 이 게임이 이제 마케팅을 이제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10월 30일부터 사전 예약을 했고요. 예, 1분기는 좀 소강 상태지만 2분기에 야구 신작 매출이 다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2분기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안 좋았지만 실적 부진 이제 털어내고 있고, 또 인건비 감소하고 있고, 일본 프로야구 요게 마지막 이제 퍼즐인데 요거에 대주면 좋은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겠냐. 야구 게임 잘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 게임 시장에서 얼마나 흥행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까지 다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공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시는 어제 퀄리터스 반도체,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가 어제 금액은 별로 안 커요. 12억 정도니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 소재 반도체 기업에 공급 계약을 맺었고, 굉장히 길죠. 2033년까지.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고객사한테 설계 자산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삼성 파운드리가 약하니까 성장이 좀 더디긴 한데요. 어쨌든 요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삼성 파운드리의 수주를 맡기는 그런 고객사가 있으면 그 회사한테 이제 요거 가지고 설계해라. 예, 예, 설계 자산을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잘해요. 뭐 한미반도체야 자사주 소각 뭐 맛집이죠. 주주와는 정말 잘하는 기업이고, 뭐 이번에도 자기 주식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KT도 환영합니다. 자기 주식 취득한 다음에 소각 2.19% 나고요. 현대모비스도 기존에 약속한 대로 이행합니다. 자기 주식 취득, 이거는 이미 하겠다고 예전에 언급을 했죠, 공시에. 근데 이번에 이제 1.29% 하기로 이제 최종적으로 공시가 떴습니다. 코웨이가 기업가치 재고 계획 발표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공시가 떴죠.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 매출 5조 원 초과 달성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매출 5조 원에서 이제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의 40%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배구조도 선진화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27년도에 5조를 번다고 한번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5조 원이면 순이익률이 보통 13% 나오더라고요. 그럼 6,500억 맞죠? 예. 6,500억 정도 이제 나올 걸로 순이익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고, 예. 맞나요? 5조 원에 13%면 5, 35, 이런, 예, 맞네요. 6,500억. 여기에 40%면 2,600억을 주겠다는 거, 주주들한테. 2,600억이면 지금 시총이 5조 7천억이니까 나누면 주주환원 수익률이 4.56. 그러니까 연간 4.56을 깔고 가는 거죠. PER은 그렇게 되면 27년 그 실적 기준으로 8.76배.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싼 건 아닌데 27년도에 그 목표대로 간다면 좋죠. 어쨌든 이렇게 뭔가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싸고 비싸냐 이런 것보다도 번 돈에 많은 걸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돈도 더 잘 벌 거고 이거를 주주들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코웨이도 많이 올랐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또 많은 기업들이 코웨이를 따라해 준다면 우리나라 그냥 자동으로 밸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또 공시가 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해드릴 건 다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증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어제 미리 좀 급등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 보였습니다. 그래도 강세 흐름 잘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강한 모습. 반면 오늘 외국인은 좀 아쉽고요. 여전히 그렇지만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이끄는 기관들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 한번 보면 오늘 CXL 요거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한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제 한번 저 라이브 할 때도 CXL 관련주 한번 누가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TLB 맞아요. TLB 물어보셨죠. TLB 뭐 네오셈.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뉴스가 터지니까 그냥 바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30%나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오늘 원전주 좋았고요. 렌터카에서는 요새 이제 레드캡 투어가 어제부터 이제 배당 이슈로 급등했고, 또 온디바이스 AI도 오늘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가 급등하는. 그래서 전통 반도체가 갑자기 요즘에 강하죠. 레거시라 그런 거. 예.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요새 좀 갑자기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도 강하고요. HBM도 오늘 같이 갔고, 네. 여러모로 또 통신주도 KT 아까 말씀드렸죠. 악재가 아니라 숫자 보고 그렇게 놀라시면 안 되고 오히려 실적 좋았고, 또 건설주는 오랜만에 삼성물산도 삼성그룹의 대표이사고, 이제 그때 공시 많이 소개해드렸죠. 내부자들이 계속 매집은 하더라고요. 근데 밸류업 이제 차기 주자 중에 하나죠. 삼성물산이 좀 밸류업 해야 됩니다. 해야 의미가 있어요. 이 삼성그룹이 전면에 나서는 거기 때문에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미국은 좀 반도체가 썩 그렇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좋진 않았지만 우리 한국은 좋았고, 우주항공주도 좋았고요. 여행주에선 레드캡 투어가 있었고, 아이폰 관련주도 오랜만에 좋았네요. 편의점은 BGF 리테일, 또 요새 이마트도 분위기 좋고, 삼성전자 여전히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빠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는 삼양식품이 정말 뭐 놀랍죠. 뭐 그냥 압도적인 성과를 혼자 여전히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OLED도 오늘 좋았고, 오늘은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한솔아이온스, APS, 원익 IPS 이런 기업들 반도체 좋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동안 강했던 전선, 조방변이 오늘 좀 안 좋았어요. 조선주 다 급락했고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강했어요.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많이 올라서 이게 뭐 안 좋다가 아니라 이제 차익 매물이 한번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조선주가 최근 분위기랑 정반대로 완전 급락하는 그런 양상으로 돌변했고, 하나그룹주가 오늘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제 하나비전이 막 급등했잖아요. 조선주도 아닌데도. 근데 이제 하나비전이 오늘은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그룹주 전체가 안 좋았습니다. 인터넷은 카카오가 좀 안 좋았고, 실적 부진 때문인 것 같고, 변압기 쪽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2차전지도 어제 좋았는데 오늘 좀 쉬었습니다. 엔터도 요새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철저하게 또 종목별로 완전히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뭐 2차전지 현대차는 좀 빠졌고, 현대중공업 급락, 대신에 모비스는 좀 올랐고, 하나에어로는 여전히 강하고요. 또 삼성물산이 밸류업 기대감, 그리고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겠다. 그러니까 삼성 아까 설명드린데 삼성화재가 폭등했습니다. 조선주 쉬었고, 원전주 좋았고요. 일렉트릭, 변압기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군함으로 올라간 것도 없는데 참 빠질 땐 또 같이 빠져버리네요. 네. 두산바켓, 오리온도 좋았고, 삼성증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은행보다는 조금 대형 증권사를 올해는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네, 밸류업도 할 것 같고, 또 M&A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대형 증권사도 우리가 좀 꾸준히 공부하고 관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6%, 오늘 알테오젠이 다시 40만 원이 근접하고 있고, 레인보우, 예, 3천, 휴젤도 실적이 좀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파마 리서치, 다만 엔터가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엔터가 좀 부진했고요. 반면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코리아 서키트, 그 전통 약간 기판 업체죠. 그리고 삼성그룹주가 급등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그룹에서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그리고 APR도 오늘 좋았고요. 삼성전기도 이제 어느새 15만 원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비전이 뭐 올라간 건 좋은데 이제 너무 어제 오버를 하다 보니까 한번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뭐 끝난 건 아니라고 보는데 너무 과하게 올라서 좀 약간 오늘 한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TLB 아까 설명드린 대로 CXL 관련주, 로봇 관련주, 화장품 아이패밀리 SC 저번엔 급 나가더니 오늘은 또 좋았습니다. 오늘 뷰티주도 좀 괜찮았어요. 소부장 좋았고 반면에 오늘 그 DOU 오늘 엔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한 주 그래도 좋으셨죠? 예, 정말 한국 시장 이렇게 강해도 되나 할 정도로 한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년 12월과 지금의 한국 증시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게 이러다 또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역시 한국이야.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좀 홍보해드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투자 정보에 저희 HTS에 이렇게 투원 투게더입니다. 제가 하는 게 투원 투게더예요. 제가 거기 이제 조회수 좀 올라왔네요, 진짜. 0이었는데 조회수가. 그래서 여기 해외 이슈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거의 메인으로 하는 게 미국 시황이에요. 미국 시황을 정말 집중적으로 쓰거든요. 정말 좀 이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요. 되게 일찍 일어나서 저거 쓰는데 최소 1시간 이상 걸려요. 최소 1시간, 좀 길면 2시간까지. 그래서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쓰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뭐 미국 시장 되게 많아요. 뭐 증권사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게 앞으로 또 카드 뉴스까지 해서 MTS에 넣을 생각이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 MTS에도 있습니다. 단 저희 이제 요건 이제 외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이제 MTS나 HTS를 까시고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또 팀원이 또 일부 또 편집도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 미국 시장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미리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미국이 이랬구나. 중요한 건 다 넣을 거예요 여기다. 근데 대신에 이제 굉장히 좀 축약해서 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 톡톡 같은 경우도 아까 삼성생명 얘기. 그 다음에 공시 중에 괜찮은 공시를 이렇게 하나씩 넣을 거예요. 코이 같은 거. 그러니까 눈에 띄는 공시. 하나씩. 얼마 전에는 그 공시 중에 여기 삼성생명 있잖아요. 여기 2월 10일 날. 요때 한번 올려드린 거 있어요. 그때 삼성생명, 삼성전자 놀라지 마라. 삼성생명 이 삼성전자 지분 판 건 법 때문에 판 거다. 그러니까 놀랄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공시들을 그 전날 나오는 공시들을 조금 이제 하나만 뽑아가지고 저렇게 올리고 주요 종목들 뉴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막 MTS 보면 뭐 정보가 막 쏟아집니다. 주변에 보면 막 텔레그램부터. 근데 제가 하는 건 역할은 그 중에 봐야 될 것만 축약해서 그냥 여기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하는 자료들 막 보시길 원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에 이제 뭐 중간중간 겹치는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하는 거랑. 그래서 요 데이터들만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해놓으시면 시장의 중심에서 아마 벗어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약해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니까 많이 좀 관심 가지시고 또 저희 리서치에서 요거는 작업을 해주세요. 직접 카드 뉴스 형태로 깔끔하죠. 저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저희도 저희 리서치에서 이건 따로 해주는데 그날 나오는 저희 회사 리포트 중에 하나 굿모닝 LS는 뭐냐면요.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이 회의하잖아요.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요거 보시면 오늘 이제 회의 참석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좀 하고 있으니까 LS 증권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고요.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